자, 나이덕의 풀비린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갈래는 수필이에요. 경수필이고, 경수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형식이 자유롭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런 것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경험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런 것도 경수필의 특징이죠. 그런 특징들을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격, 뭐 일상, 성찰, 생태. 일상적이라는 건 일상을 드러낸다는 거고, 성찰은 반성이나 스스로를 돌아본다. 생태는 자연주의, 자연 친화 또는 자연 보호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나 풀벌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와 자연의 관계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 있겠죠. 주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이게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용해온 우리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걸 성찰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특징은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경수필의 특징이라 그랬죠.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고자 한다, 주고자 한다. 내용을 봅시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쿠 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경험을 제시했죠. 항상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 비틀이라는 차종이죠. 딱정벌레 차라고 되어 있는 그런 차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네처럼 그네 침대로 설치했다 이거죠.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죠.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술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예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을 뒤집어 버린다. 예술이 이런 얘기예요. 그 뒤샹의 샘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그 변기, 남성들이 사용하는 그 서서 쓰는 변기를 샘이라고 표현한 그런 작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복성이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뒤집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징. 이게 이제 예술이 갖는 전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작품도 자동차가 갖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띠게 한다. 이게 예술의 특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언가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경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쓴이가 이 수필을 쓴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동차를 해체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술고의 전복성을 드러낸, 사실 여기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죠. 이건 잡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예요. 요거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이 경험이 바로 이 수필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자동차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 보시면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저 작품을 봤을 때를 얘기하죠.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광주 비엔날레에서 봤을 때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편리하기도 한데 불안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아직 운전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퍼뜩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누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내가 사람 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불안해지죠. 그러면 근데 또 편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회는 이제 도시 바깥이죠.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이제 이걸 우리가 드라이브 한다고 하죠. 뭐 드라이브 한다 해서 훌쩍 어디 멀리 좀 갔다 오고 답답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편리와 불안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했다면 좀 불안함이 약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몰고 그래서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다. 이런 태도의 변화, 심리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탱스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 이거 인용이죠. 어떤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일단 이거 인용이 쓰였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자동차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성을 에민 탱스렘이라는 사람이 말한 자동차의 속성을 인용함으로써 자기가 이 글의 글쓴이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이죠.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과 영토 밖으로 움직일 욕망, 이 두 가지의 욕망, 바로 모순된 욕망입니다.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으면 영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토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충족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리는 무기와 아늑한 자궁에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자동차를 비유한 두 어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라고 비유하기도 했고요. 아늑한 자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감성적 기계는 안 되냐? 감성적 기계도 되는데 이 감성적 기계는 이 글의 글쓴이가 비유한 건 아니죠? 그죠? 이 글의 글쓴이가 비유한 건 요거 두 개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성적 기계는 위에서 말하는 감성적 기계랑 좀 다릅니다. 위에서 말하는 거는 자동차를 모두 다 해체해서 이것이 갖는 어떤 기계적인 면을 해체해버리고 이것을 감성적인 의미를 갖도록 만들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감성적 기계는 이거죠. 이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감성적 기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성을 충족해 주는 기계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감성적 기계와 좀 다르다는 점. 그 다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이제 뒤에 그 경험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여러분, 이 광주가 전라남도 광주일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 비엔날레를 봤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그 광주에, 물론 광주에 가서 봤을 수도 있죠. 그냥 딴 데 사는데. 근데 광주로 내려온다라고 했으니 아마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봤을 때 전라남도 광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저도 아직 그 정도는 안 해봤어요. 운전을. 예, 저도 좀 멀리 가는 거를 귀찮아해서, 좀 피곤해해서 그냥 차라리 그런데 갈 일이 있으면 렌트를 합니다. 예. 와, 이거를 몰고 갔다. 대단하죠. 근데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죠. 예, 시골 그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많이 내려가십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 해봐서 이런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또 초보인데, 초보인 주제에 고속도로로 광주까지 갔다 서울로, 어마어마한 길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야.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자, 이제 궁금증 유발이죠.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가 죽었는지. 근데 밑에 답이 나와 있네. 이 잡서가 이래서 안 돼요. 밑에 답이 나와 있네요.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이게 아마 이제 이 소리랑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 청각적인 것과 푸르죽죽한 시각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등장을 하네요.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두둥, 이게 정답이죠.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자네였다.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왜 풀벌레들이 부딪혀 죽는 거죠? 그 옆에 논 아니 논뚝은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잖아. 물론 고속도로에도 풀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있는데 그 끝에 있는 차로로 달려서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전 잘 경험이 없어서 어쨌든 뭐 그렇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좀 이런 경험을 하면 약간 섬뜩할 것 같긴 해요. 내가 수도 없이 많은 풀벌레들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세차를 너무 대충 하신 거 아닌가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자,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의아함을 느꼈어요. 뭐냐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럼 이 앞에 풀비린내가 났다는 어떤 이야기, 그 풀비린내가 어떤 느낌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한 문장이라도 좀 있어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사람에게 이 풀비린내가 어떤 상처의 기억, 살인의 기억으로, 살인은 아니죠. 살충의 기억으로 남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다짜고짜 여기에 바로 풀비린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목이 풀비린내에 대하여니까 조금 맥락이 없습니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풀비린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 푸르죽죽함을 발견했을 때, 범퍼에서 푸르죽죽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진하게 풀비린내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시각적인 것도 물론 이게 충격이 남지만 후각적인 것도 충격이 남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 후각이 그 살충의 기억으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서 그거랑 비슷한 냄새라도 맡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때의 살충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비린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씻었던 것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어떤 상황인지.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저는 살충이라고 했는데 살상이라고 표현했네요.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저는 겪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사실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거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죠? 네. 뭐 죽이든 아니면 내보내든. 뭐 개미가 있다. 바퀴벌레가 있다. 바퀴벌레가 있다. 무슨 벌레가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통 죽여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이게 걔네가 어떤 잘못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공간에 걔네가 침입했다라는 이유로 걔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동물들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동족들끼리죠, 보통. 동족들끼리.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족들이 자신의 어떤 먹이라든가 생활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 우리도 그런 건가? 우리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가? 뭐 그렇게 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인간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게 자동차는 저들과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네.
오히려 저들의 공간을 자동차가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그들이 우리 집을 침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걸 가가지고 부딪히면서 걔들을 죽게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좀 이제 죄책감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보시면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아니 미생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이 죽이겠죠? 뭐 개미라든가 이런 곤충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뭐죠? 새들 가끔 새들 부딪힐 때 있어요. 또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들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죠, 흔히. 그 이제 그 도로에서 죽어가지고 죽어 있는 애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살상행위를 하고 또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야생동물이 뭐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사슴들도 가끔 나오고, 예, 그래서 걔들 부딪히면 물론 자동차도 상해요. 예, 피하다가 사고도 나고. 근데 이제 야생동물은 죽죠. 부딪히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그렇죠. 애들 데려다 주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 갈 때 데려다 주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함이 있습니다. 마트 갈 때도 자동차 타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없앨 수도 없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없을 수는 없으니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자동차가 살상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뭐죠? 그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낭비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탑니다. 그것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죠.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혼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이나 성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원죄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네요. 그죠? 두 번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편리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약간 죄의식처럼, 원죄처럼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두 번의 변화가 있네요. 자,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핵심 정리.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생태주의적 성찰. 이거 위에서 쓴 거랑 좀 다르죠? 제가 좀 약간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좀 이렇게 생명을 살상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찰을 하는데 이게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래는 경수필,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경수필의 특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 기계, 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경험입니다. 감성적 기계라는 그 작품을 본 것이죠. 자동차의 문명성과 폭력성을 해체하여 자연 친화적, 생태주의적 느낌으로 전시한 작품이에요.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 두 번이 있었다.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낌, 그 다음에 그러다가 아늑하게 느끼고 편리함에 익숙해졌다가 마지막에는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게 되었다. 왜냐하면 풀벌레를 살상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동차를 비유한 말 두 가지 있었네요. 달리는 무기와 아늑한 자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순된 욕망이 뭐냐?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과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를 느끼는 욕망. 이 두 가지의 욕망을 모순된 욕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어요? 감성적 기계라고 불렀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풀비린내.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에서 느끼는 죄의식의 기억이 이런 후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가의 말 인용. 이거는 이제 에민탱 수렴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도드라지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법들, 내용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